타이타닉 침몰일이랑 세월호 사건이 지금 한참 세월호 사건 때문에 긴급 속보들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저도 어제부터 계속 뉴스만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큰 차도는 없어 보이고 지켜보는 제가 답답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한참 페이스북을 보던 중 타이타닉 침몰일과 세월호 침몰일을 같이 엮어 말하는 내용이 있더군요. 처음에 뭔가 해서 봤더니 타이타닉 침몰일이 1912년 4월 15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웃긴 건 세월호가 침몰한 시각이 2014년 4월 16일 8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6일이지만 영국 시간으로는 이 시각이 15일이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이거 쓰면서 소름이 돋게 되네요. 이런 거 잘 믿는 성격은 아니지만 괜히 신경 쓰이게 되어 여러 가지 검색도 해보고 있는 모두가 구조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타이타닉 침몰일이랑 세월호 사건일 2014년 4월 17일 작성자 모두 다 알지. 타이타니코는 1912년 4월 16일 침몰, 고야호는 1945년 4월 16일 침몰,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침몰. 세월호에 승선한 단원고 학생들이 태어나던 해에 타이타니코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되었다. 2014년 4월 15일은 김일성 100주년 생일이며 붉은 달이 떠올랐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불길한 징조라고 했으며 붉은 달은 바벨론 비밀 종교에서 전해지는 달의 여신인 세미라미스를 기념한다 하며 바벨론 비밀 종교의 두드러진 특성은 잔인성과 파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단에 사람 제물을 바치며 주로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한다는데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일까? 필연일까? 출처 예수회와 타이타닉 그리고 세월호 416코드 작성자 고대 사무기또 탕금대. 이번 시간에는 베일에 가려진 타이타니코의 침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대 최고로 호화스러운 타이타니코가 첫 항해인 1912년 4월 14일 밤 대서양에서 침몰한 것은 해양사상 최악의 비극적인 해난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영화의 단골 소재로 1997년 또 한 번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져 히트작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뱃머리에서 남녀 두 주인공이 팔을 벌리고 바닷바람을 맞는 장면입니다. 주인공 디카프리오도 이 영화 덕분에 스타반열에 올랐습니다. 당시 건조사상 세계 최고의 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니코는 총 46,328톤, 전장 268m, 높이 22m로 바다 위의 궁전이란 칭송을 들었지만 첫 항해 도중 빙산과 충돌해 침몰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2,200여 명 중 1,700여 명이 익사하고 생존자는 불과 500여 명이었는데 이 배는 음모에 의한 침몰설과 우연일 수 없는 사실들이 얽혀 있어서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침몰선의 잔해를 찾고자 노력한 끝에 1985년 뉴펀들랜드에서 640km 떨어진 차디찬 바닷속 3,900m 아래에서 미국의 해양학자 로버트 빌라드 일행이 타이타니코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학자적 양심에서 타이타니코의 유물에는 손을 대지 않고 영국의 인양회사에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영국의 인양회사인 RMS 타이타닉사가 침몰선에서 많은 유물과 보물을 건져냈습니다. 이들은 인양한 보물들을 가지고 세계를 돌며 타이타닉 유물 전시회를 개최해 해마다 수천만 달러씩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1997년 흥행에 성공한 영화 타이타닉에 힘입어 전시회마다 인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이타니코는 건조 당시부터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배의 재원이나 규모, 호화로움 등 모든 것이 세계 최초, 최대, 최신 등의 수식어가 붙은 바다 위의 궁전 같은 여객선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가 첫 항해에서 빙산과 충돌해 반동강으로 깨져 침몰했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후 여러 청문회가 열렸지만 침몰선을 인양하지 못해 과학적인 규명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왜 빙산을 피하지 못하고 침몰했는가도 선장이나 갑판장, 기관사 등이 모두 사망해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음모설인데 가장 핵심이 될 만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음모론은 배를 건조한 선박회사가 부도 직전이었는데 부채를 갚기 위해 엄청난 보험을 들고 배가 쉽게 침몰하도록 건조했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침몰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거대한 규모와 최고의 안전을 자랑했던 호와이어 객선이 빙산에 살짝 부딪힌 사고로 3시간 만에 침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쩌다 1,5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주인인 화이트 스타라인사가 보유한 또 다른 호와이어 객선 올림픽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세상의 어떤 호와이어 객선에도 밀리지 않을 만큼 훌륭한 시설과 규모를 자랑했던 타이타닉호와 올림픽호. 두 배는 묘하게도 외관은 물론 내부 구조가 거의 같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타이타닉호 사고 후 세간에 의혹의 불씨를 제공합니다. 타이타닉호를 진수하기 2년 전 올림픽호는 처녀항해에서 예인선이 선미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일어나 수리를 위해 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리 후에도 1년도 채 되기 전에 잦은 사고를 일으키며 회사에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거듭된 사고에 따른 수리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리보다는 스크랩, 즉 배를 해체하여 고철로 만드는 편이 낫겠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화이트 스타라인사는 계속해서 수리만을 고집했습니다. 한편 타이타닉호는 완성 직후 약 100만 파운드 상당의 보험을 듭니다. 이는 배를 건조하는 데 든 비용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화이트 스타라인사가 보험금을 노리고 수리 중인 올림픽호와 타이타닉호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게 되었습니다. 즉 올림픽호를 타이타닉호로 속인 채 사고로 침몰시키면 거액의 보험금도 타고 신제품인 진짜 타이타닉호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이 같은 사고를 계획했다는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의혹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타이타닉호와 올림픽호의 설계도가 둘 다 발견되지 않은 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소실되었다고는 하나 그렇게 큰 배의 설계도가 한 장뿐이었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도가 여러 장 있었다면 모두 분실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호와이어 객선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선내에서 사용된 식기에는 타이타닉이라는 글자와 로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그 배가 타이타닉호임을 증명하는 비품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조사에서 타이타닉의 표식인 401이 적힌 선체 일부가 발견되었으나 타이타닉호에 쓸 예정이었던 부품을 올림픽호 수리에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침몰한 배가 타이타닉호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듭된 사고로 무용지물이 된 올림픽호가 이후 25년 동안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야말로 거의 불가사의에 가까운 일입니다. 스크랩 직전의 배가 어떻게 25년이나 거친 바다를 항해하며 버틸 수 있었을까? 특히 당시 경영난에 매우 허덕이던 화이트 스타라인사는 타이타닉호 사고로 인한 거액의 보상보험금으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이처럼 타이타닉호 침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은 많지만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음모론은 유럽은행을 장악한 유대인 자본가들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설립하고자 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준비한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국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국제금융집단 및 가문에 관해 숱한 억측과 무수히 많은 신화를 창조해냈습니다. 화폐전쟁 제3장 2절, 월가의 7인, 연방준비은행의 마쿠 추진자의 첫머리에서 숭웅비는 다음과 같이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의 창시자 존 무디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월가의 7인은 현재 미국의 거의 모든 인프라 산업과 자원을 관장하고 있다. 그중 JP 모건, 제임스 힐, 조지 F 베이커는 모건 그룹에 속해 있다. 나머지 4사람은 존 데이비슨 록펠러, 윌리엄 록펠러,
제임스 스틸먼, 야곱 쉬프로, 스탠더드 오일 시티은행 그룹에 속한다. 그들이 구성하는 자본의 핵심 축이 미국을 통제하고 있다. 이 그룹 또는 가문 가운데 모건 가문이 세간의 관심을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무한한 호기심을 발휘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어냈습니다. 타이타닉호와 FRB에 관한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타이타닉 음모와 FRB라는 글은 일루미나티와 모건 가문이 FRB의 통제권을 손에 넣기 위해 타이타닉호를 둘러싸고 치열한 함투를 벌였다고 단정합니다. 이 글의 요지는 모건 가문이 FRB 설립 과정에서 강적을 배제하고자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는 예수회의 비밀 회원이었습니다. 1986년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공개한 사진 몇 장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사진 속에는 타이타닉호가 출항하기 전 스미스 선장이 예수회의 교구장 프랜시스 브라운 신부와 만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브라운 신부가 스미스에게 타이타닉호가 예수회의 적이므로 그 배를 침몰시킬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예수회는 배와 함께 수장된 스미스 선장을 열사로 추모했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순직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타이타닉호의 선주인 모건 가문이 이 배의 첫 출항 당시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혁신적인 기술로 건조해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불렸던 대형 선박에 거액의 보험을 들어놓았다는 사실은 뭔가 수상합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후 모건 가문은 단 한 푼의 손해도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돈을 벌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배의 출항식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수많은 초청장을 돌렸던 JP 모건 본인은 출항 이틀 전 갑작스런 배탈이 나서 타이타닉호를 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타이타닉호 침몰 이틀 후 JP 모건이 왕성한 정력을 과시하며 자신의 정보와 미래를 즐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JP 모건은 FRB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권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타이타닉호 선상에서 호화롭고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자고 설득했습니다. 그 초청장을 받고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던 미국 금융계 인사들은 결국 타이타닉호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승무원이 SOS 신호를 보내려고 했지만 선박 책임자가 이를 저지했던 것도 금융계 거물들을 FRB 이사 명단에서 완벽하게 제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8개월 후 희생자 가족들이 아직 비통에 잠겨 있을 때 FRB가 설립되었고 모건과 록펠러 가문이 FRB의 최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음모론과는 별개로 미스테리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14년 전에 이 타이타닉과 거의 흡사한 내용의 단편소설이 출간된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모건 로버트슨이라는 단편소설가가 쓴 무용지물이란 소설에서 아주 정확하게 타이타닉호의 비극을 그렸습니다. 실제 침몰 사건 때에는 이 소설가가 사망한 후라 어떻게 이런 예지력 있는 소설을 썼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소설은 제목도 타이탄이었습니다. 호화 여객선이라는 점을 비롯해 첫 항해의 사고, 출발 항구도 같은 사우스햄튼, 북대서양에서의 침몰, 빙산 충돌로 인한 침몰, 4월이라는 침몰 일시, 배의 길이, 3개의 프로펠러, 승선 인원수, 구명 보트수 등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소설가는 또 하나 신비한 단편을 썼는데 이 소설을 집필하던 시기에는 상상도 못할 비행기 폭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소설에서는 비행기에 기관총을 장착하거나 폭탄을 적재하여 도시를 폭격하는 끔찍한 참사를 그렸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1941년 12월 8일 소설의 내용처럼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비행기로 기습 공격했습니다.
1912년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 이후 108년 동안 그 누구도 타이타닉호의 내부 진입을 시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영국 BBC는 가라앉은 타이타닉호에 승객과 선원의 시신 1,500구 이상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고, 타이타닉호 보존을 주장해온 단체와 유족들이 고인들을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며 선체 진입을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0년 5월 벼랑간 타이타닉호의 독점 인양권과 선내 모든 유품의 소유권을 가진 미국의 민간업체 RMST사가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타이타닉호의 선체 진입 허가를 신청했고, 판사가 이를 승인하며 미국과 영국은 다시 한번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선체 진입 이유는 타이타닉호 내부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르코니 무선 전신기를 포함한 유물을 꺼내는 것이었죠. 특히 무선 전신기는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조난 신호를 보내 탑승객 2,200여 명 중 700명을 살려낸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무전기였습니다. RMST사는 이 무선 전신기를 회수해 전시할 예정이었는데요. RMST사는 1985년 타이타닉호가 발견된 후 지난 30여 년간 선체 내부가 아닌 침몰 지점 인근에서 수천 점의 유물을 발굴해왔죠. 그렇게 발굴된 유물들은 경매에 붙여지기도 했는데요. 승객이 배에 맡긴 화물을 돌려받기 위해 소지했던 화물표는 59,000파운드, 승객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공된 점심 메뉴판은 76,000파운드, 그리고 타이타닉호 침몰 직전에 연주된 바이올린은 무려 90만 파운드에 낙찰되기도 했죠. 특히 객실, 사물함 등 다양한 곳에 쓰이던 열쇠들도 경매에 올랐는데요. 그중 가장 비싸게 낙찰된 한 열쇠는 수십 년간 바다에 매장돼 있었다고 하기에는 각인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사실 이 열쇠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배 안에 없었죠. 그렇다면 이 열쇠는 왜 타이타닉 유물로 경매장에 나와 가장 비싸게 팔린 걸까요? 많은 이들은 당시 이 열쇠만 타이타닉호에 있었더라면 침몰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침몰은커녕 아예 빙산에 부딪힐 일이 없었을 거란 것이죠. 과연 이 열쇠는 무엇을 여는 열쇠였을까요? 신도 2배는 가라앉힐 수 없다고 호언장담한 타이타닉호의 운용사 화이트스타 해운은 선체 외관을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구명정을 승객의 절반도 태우지 못할 단 20정만 설치했고, 승무원에게 비상훈련을 시키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많은 승무원들이 비영어권 국가 출신이었기에 승객들은 물론이고 서로 간의 소통도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배가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방송 설비도 갖추지 않아 문제가 생길 시엔 승무원들이 배 안을 뛰어다니며 재난을 구두로 알려야 했죠. 물론 타이타닉호는 배를 만든 원자재부터 설계상의 실수까지 침수에 극도로 취약하기는 했지만, 화이트스타 해운사의 자만심으로 인해 재난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2,200여 명의 승객 중 1,514명 사망이란 대참사를 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생존 승무원 중 한 사람의 증언에 의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생존 승무원 프레드 플리트가 타이타닉호에는 망원경이 없었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높은 망대에서 빙산을 포함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는 감시원이던 그는 배 안에 망원경이 없어 맨눈으로 바다를 감시했다고 고백했는데요. 정확하게는 망원경이 아닌 망원경을 보관한 보관함에 열쇠가 없었던 것이었죠. 애초에 배에 승선 예정이던 항해사 데이비드 블레어가 실수로 후임 항해사에게 열쇠를 전달하지 않았고, 문제의 그 열쇠가 바로 타이타닉호엔 없었으나 타이타닉호 열쇠 유물 중 가장 비싼 값에 낙찰된 그 열쇠였죠. 만약 그 열쇠가 있었다면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미리 빙산을 발견해 충돌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열쇠가 없더라도 보관함을 깨고 망원경을 꺼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로 배가 침몰하지 않을 거란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실수와 집단적 자만심이 대참사를 야기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역사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에 역사는 사람들이 저질러온 실수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작가 빌 포셋은 그의 책 101가지 흑역사로 읽는 세계사에서 한 사람의 사소한 실수나 사건이 역사의 흐름을 뒤바꾼 101가지 사례를 소개하는데요. 한 권총회사 직원의 잘못된 판단이 인도 독립운동의 뿌리가 된 거대 항쟁을 일으켰고, 금주령을 결정한 한 관료의 선택은 미국 내에 마피아 갱단을 들끓게 만들었으며, 지구둘레를 잘못 측정한 콜럼버스로 인해 유럽의 산업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죠. 또한 예술가를 꿈꿨으나 미술학교와 건축학교 입학시험에 연달아 낙방했던 10대 소년의 이름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역시 타이타닉호 참사처럼 주치의의 실수와 의학계의 집단적 자만심으로 어이없게 세상을 떠났죠. 물론 살해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치의의 과잉 중심이 워싱턴의 목숨을 잃게 만든 것이죠. 1799년 12월 14일 퇴임한 지 30개월이 지난 워싱턴이 감기 기운으로 주치의들을 집으로 불렀고, 당시 미국 최고의 의사였던 주치의 조지 롤린스와 제임스 크레이크가 도착했습니다. 아침 7시 롤린스는 워싱턴의 목에서 약 0.35리터의 피를 뽑아냈고, 아침 9시 0.53리터의 피를 한 번 더 뽑아냈죠. 그리고 오후 5시 또 다른 주치의인 크레이크는 무려 0.95리터의 피를 뽑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치의들은 워싱턴에게 물약을 먹여 음식을 개원하게 하고 설사를 유발시키기도 했죠. 그리고 그날 밤 10시 조지 워싱턴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인은 인후염과 과다출혈. 그렇다면 주치의들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걸까요? 사열이라고 불리던 피를 뽑는 치료는 당시 의학계에서 정설로 통하던 치료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치료법이 고대 로마 시대부터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의심 없이 전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세기에 활동한 페르가몬의 갈레는 인류 최초로 인체를 의학적으로 해부한 의사로, 그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피의 양을 줄이는 거라고 결론 내렸죠. 그리고 18세기를 살던 당대 최고의 두 의사는 자신이 배워온 의술이 무조건 옳다고 믿으며 워싱턴을 과잉 진료한 것입니다. 101가지 흑역사로 읽는 세계사에서는 워싱턴이 그렇게 죽지 않고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미국이 1812년에 일어난 미영전쟁에 뛰어들어 승자 없는 전쟁에 막대한 군자금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죠. 결국 2세기 고대 로마 의사가 저지른 실수와 그 실수가 만든 사이비 의술이 무조건적으로
이론적으로 옳다고 믿은 의학계의 집단적 자만심이 황당한 죽음을 유발해 전쟁을 막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실수가 타이타닉호 참사나 조지 워싱턴의 죽음처럼 나쁜 결과만 초래하는 것은 아니죠. 1930년 매사추세츠주 피트먼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톨하우스인에서 전 세계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실수가 벌어집니다. 그곳은 톨게이트와 식당을 겸했는데요. 주인인 루스 웨이크필드는 항상 손님들 간식으로 쿠키를 준비했죠. 며칠 내내 설탕 쿠키만 굽던 그녀는 그날 색다르게 코코아 쿠키를 만들기로 결정하지만 코코아 가루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코코아 가루 대신 네슬레의 초콜릿 바를 잘게 부숴 쿠키에 넣기로 하는데요. 초콜릿은 가열하면 잘 녹기 때문에 반죽과 잘 섞여 맛있는 코코아 쿠키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오븐을 열어 쿠키를 꺼내보니 생각과 달리 초콜릿은 완전히 녹지 않았고 작은 초콜릿 알갱이가 점점이 박힌 설탕 쿠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전 인류의 간식 초코칩 쿠키가 탄생한 것이죠. 그녀의 레시피는 돌풍을 일으켰고 초콜릿바의 회사 네슬레는 갑자기 치솟은 매출의 원인을 알아보다 그녀를 알게 되었는데요. 네슬레는 그녀에게 그녀의 레시피를 초콜릿바 포장에 소개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네슬레의 초코칩 포장에는 그녀의 레시피가 소개되어 있죠. 반면 한 실수가 테레사 수녀, 베네딕트 교황, 엘튼 존을 포함한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살린 경우도 있습니다. 발명가 윌슨 그레이트 베치는 부정맥 진단을 위해 심장박동을 기록하는 소형 발진기를 이용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어느 날 심장박동 기록기를 설정하던 중 실수로 발진기 대신 전기저항기를 설치한 것이죠. 그런데 환자의 몸에 부착된 기록기는 심장박동 대신 몇 초마다 작은 전화가 방출되는 것을 기록했는데 환자는 그 전화를 거의 느끼지 못했지만 그 저항기가 전기 신호를 방출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바로 심장박동기가 발명된 것이었죠. 물론 그전에도 심장박동을 변화시키는 기계들은 있었지만 그 기계들은 환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전력을 많이 소모했으며 무게만 해도 몇 킬로그램이나 되었습니다. 그가 발진기 대신 전기저항기를 설치한 실수로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늘 우리가 저지른 실수는 했어야 할 실수로 기억될까요? 하지 말았어야 할 실수로 기억될까요? 그리고 이미 저지른 실수를 했어야 할 실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상 이슈텔러였습니다. 행복하세요.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